그래서 좀 전에 미래 인재에 대해서 계속 찍고 계세요. 다니엘 핑크가 미래 창의성 인재가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놀이, 의미라는 걸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게 좀 더 알기 쉬워요. 다니엘 핑크가 제시한 방식이 알기 쉬운데, 이것을 이제 조금 더 그 원리에 가깝게 제가 편집한 게 이겁니다. 그 6가지 인재가 6가지 경쟁력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소통을 인문, 예술, 그 다음에 뭘로 하냐면 감정으로 합니다. 감정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 이 전체 그 9가지 지능으로 나눴는데, 여기서 감정을 이해하는 지능이 이거죠. 인간 친화 지능이거든요. 이게 대인관계 지능. 이게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성찰 지능도 감정하고 좀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 지능, 영적 실천 지능, 이게 감정하고 연관이 됩니다. 이거 3가지가. 근데 인공지능이 끝까지 우리 인간들을 침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이거 3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 간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제가 맨 처음에 논리수학지능하고 언어지능이 가장 먼저 인공지능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다. 그래서 인간의 이쪽에 있는 장점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근데 그 다음에 공간지능, 신체지능, 음악지능, 이런 것들은 자연친화 지능까지 마찬가지예요. 자연을 이해하는 지능까지도 인공지능한테 분명히 점령을 당할 겁니다. 인간보다 더 잘할 거라 이거죠. 그 AI 로봇이, 인공지능 로봇이. 근데 마지막에 이 3가지에서는 조금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이 예를 들어서 한 인간의 능력보다 200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뭐 힘도 200배고, 뭐 지적인 능력도 다 200배예요. 그런데 그 인공지능이 만약에 토라지거나 삐질 수 있는 감정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만약에 배신감을 느껴서 복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공지능을 개발을 하는 단계에서 인공지능이 이성과 창의성과 응용력은 같되 감정만큼은 갖지 않도록 개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영역과 영혼성의 영역만은 인간들의 것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색깔을 다르게 해놓은 이유가 그겁니다. 이 3가지가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끝까지 경쟁력을 갖게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친화지능은 앞으로 한 50년간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 분야, 좀 복잡성이 뛰어난 생명체를 다루는 분야는 앞으로 한 50년간 인간이 하게 되는데, 근데 향후에 50년 이후에 인공지능이 더 발달했을 때는 생명체를 다루는 것까지 인공지능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을 제시해준 영화가 트랜센던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트랜센던스. 거기는 인간 치료하고 치료하는 것도 나노로봇이 해버립니다. 인공지능 컴퓨터가 해버려요. 그 식물을 뭐 기르고 이런 것까지 다 걔네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가 인공지능한테 넘어가는 단계가 오는 거죠. 언젠가는. 근데 그거는 한 50년 정도 걸릴 것 같고, 근데 그 50년 이후에도 결국 우리 인간만의 영역으로 남는 것이 저는 이거 3가지일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초점을 맞춰 우리 아이들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래서 그 소통은 인문, 예술, 감정으로 한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그 우리 아이들의 자아성찰 지능하고 그 감정의 능력,
감정의 능력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바로 두 가지가 감정 코칭하고 하브루타라는 교육법으로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이 침해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그 역할을 뺏어가지 않는 최후의 보루, 그 영역이 바로 그 하브루타 교육과 감정 코칭하고 관계가 된다. 그래서 어쨌건 인간하고 자연 친화성은 향후 한 50년 정도는 우리 인간들의 영역으로 남을 것이다. 후진국의 경우에 한 100년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래 어쨌건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뭐냐면요. 인공지능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만 제가 모아놓은 겁니다. 6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통찰하고 그 창발성. 인공지능이 좀 어려운 게 이 창발성이거든요. 창발성은 뭐냐면은 기존에 그 내가 미처 점검하지 않았던 데이터. 그 데이터가 내 안에 있지도 않아. 그런데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그게 창발입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 이상이 되는 것. 그것을 창발이라고 합니다. 이 창발이 바로 생명체의 특성입니다. 생명의 특성이에요. 신의 영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감의 영역이죠. 창발성. 창발성하고 창의 융통성. 아까 제가 융통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15세 이전에 낙서, 만들기 체험, 미술, 운동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15세 이전에. 15세 이전에 그런 체험이 그 이후에 사회적인 융통성이 되더라 이거예요. 뇌과학자들이 두뇌를 연구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초경쟁과 초연결에서는 직감력이 이걸 휴리스틱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초경쟁이라는 것은 나의 기업과 나의 경쟁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위기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경쟁 구도가 명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플랫폼 융합의 시대, 글로벌 시대에서는. 그래서 그 시대에서 우리가 창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떤 팀에 들어가서 아이디어를 내려고 할 때 직감력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겁니다. 여기서 직감력하고 융통성, 창의성, 이 창발성, 통찰성이 다 같은 영역이에요. 예술성.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통성력도 마찬가지예요. 휴리스틱 능력입니다. 페르미 추정.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문제고 기존에 그 문제를 누가 풀어본 적도 없어요. 그 문제를 내본 적도 없어요. 새로운 문제들이 항상 오니까 이 세상은. 그런데 가까운 정답을 찾아내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떠올리는 능력입니다. 그게 직감력이고 휴리스틱 능력이고 페르미 추정 문제예요. 그 능력은 제가 봤을 때는 하브루타하고 관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지는 교육법입니다. 넌 왜 그렇게 생각해? 이건 왜 그럴까? 계속 질문하는 교육법. 그랬을 때 그 아이는 직감력이 뛰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15세 이전에 신체 활동하고 그 대화와 토론, 질문을 통해서. 근데 그 질문의 상황이 강제적이지 않고 약간 자연스러웠을 때, 그 아이가 거기에 충분히 참여했을 때,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했을 때 그 능력은 더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경쟁과 초연결, 무경계와 무중심은 이게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이고 또 하나는 무경계와 무중심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또 뭐냐면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 개념인데 취향이 너무 다양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권력이 개개인들한테 분산이 됩니다. 미래에는 몇몇 플랫폼을 장악한 기업 말고는 권력이 약화돼요. 다양한 단체, 문화단체라든가 시민단체로 권력이 분산되죠. 그래서 국가는 사라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정부 자체가 사라져요. 지금 우리나라도 정부가 축소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부로 들어가는 세금이 축소가 되면 정부는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할 게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억지로 그러면은 세금을 많이 걷는다? 아무도 안 뽑아주겠죠. 그죠? 그래서 국가의 권력은 점점 더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자기가
뭔가를 인문학적으로 뭔가를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해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뭔가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6번이 아까 그 다니엘 핑크가 말했던 의미하고도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그걸 대비해서 이걸 만들었을 거예요, 이 표를. 다니엘 핑크 거기서 6번하고 의미하고 이거라는 게 연결이 되는데, 무경계 무중심에서 인간들은 의미를 잃어가요. 왜 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너가 사는 이유는 이런 거야. 우리 삶이라는 건 이런 의미가 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뭔가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좋게 보면 스토리텔링 능력이고요. 나쁘게 보면 사이비 교주의 능력입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흘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신이 무경계의 무중심 속에서 어떤 중심이 되는 통선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쩌면 인간의 영혼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능력으로 가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잠깐 끊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이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 그럼 우리 현재 교육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했을 때 바로 이런 예체능하고 이게 다 음악 체험 예체능이잖아요. 예체능하고 자연 체험을 많이 늘리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성적 중심보다는.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쪽에서 강점을 갖는 아이가 된다는 것이죠. 체육에서는 제가 무술, 무용은 혼자 하는 거고요. 농구, 축구 이쪽은 여럿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럿이 하는 것과 혼자 하는 것은 그 아이의 그 체질과 성격에 따라 달라요. 연구자 성격은 혼자서 하는 걸 좋아하고요. 사업가 성격은 여럿이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10살 이전에는 체험을 많이 시켜봐야 돼요. 스포츠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그 아이 스스로 지가 좋아하는 걸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10살 이전에 이 체험을 많이 안 시켜보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 아이는 이쪽이다. 이 스포츠가 맞다. 이 활동이 같은 미술 활동 중에서도 만들기냐 그림이냐 이게 또 다른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해주기가 좀 늦을 수가 있어요. 10살까지가 그런 탐색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10살이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것을 발전시켜야 되는 시기예요. 자기한테 맞는 체험 활동에서 스킬, 기술을 늘려가는 시기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두뇌의 단계가 그때에서 끊어졌어요.